매일 아침 시금치와 토마토를 갈아 드시는 분들 잠깐만 그 컵을 내려놓고 들어주세요.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신 그 시원한 한 잔이 약해진 콩팥에는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참 이상한 장기입니다.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도 좀처럼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쉽게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정도, 그게 신호의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알아차리는 분이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은 몸에 좋다는 이름 뒤에서 콩팥을 몰래 지치게 하는 흔한 채소들,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지켜주는 채소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채소들의 칼륨을 30에서 50%까지 줄이는 아주 간단한 조리법은 마지막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제가 채소 이야기를 꺼내서 조금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소가 몸에 나쁘다니 그런 말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채소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혈압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습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조건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콩팥이 건강할 때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분에게는 똑같은 채소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콩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콩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허리 뒤쪽, 등 가까이에 좌우로 하나씩 있습니다. 크기는 어른 주먹만 합니다. 이렇게 작은 장기가 하는 일은 놀라울 만큼 많습니다. 우리 콩팥은 하루에 무려 15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냅니다. 150리터면 큰 목욕탕 욕조로 37통이 넘는 양입니다. 그 많은 피에서 노폐물과 남는 물, 짠 성분을 골라내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 작은 주먹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콩팥의 일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물질을 내보내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을 우리 몸에서 쓸 수 있게 바꿔줍니다. 피를 만들라는 신호도 우리 콩팥이 보냅니다. 몸속 미네랄의 균형을 잡는 일도 콩팥 몫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그 작은 장기가 동시에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말없이 일하는 우리 몸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콩팥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좀처럼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자, 어떤 공장에 일꾼이 100명 있다고 해봅시다. 그중 50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남은 50명이 이를 악물고 2배로 일을 합니다. 공장 밖에서 보면 물건은 여전히 잘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서는 남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콩팥에서 벌어지는 일과 똑 닮았습니다. 우리 콩팥은 여벌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이 망가져도 다른 쪽이 금호까지 대신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꽤 떨어져도 일상에서는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눈치채기 어렵다는 성질이 콩팥병을 무서운 병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순자님, 이른한 살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님은 오랫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을 맞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채소 위주로 소박하게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걷고 해마다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는 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계단을 오르다 유난히 숨이 찼습니다. 저녁이 되자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이 쌓였겠거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 주가 지나도 부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걸려 병원을 찾으셨고 피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콩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이 드러났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 콩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내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밀검사 결과 김순자님의 콩팥 기능은 이미 정상의 37%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김순자님은 그렇게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콩팥병이 찾아오는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변화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발이 잘 붓는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깬다. 까닭없이 몸이 무겁다. 소변에 거품이 자린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우리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콩팥병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신다면 다음 진료 때 콩팥 기능 검사를 부탁드린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늦은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의 말 없는 일꾼, 우리 콩팥을 지키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콩팥병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70대 이상은 4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25.1%입니다. 10명 중 2~3명 꼴이니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환자 수는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신장학회의 자료를 보면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는 2015년에 17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34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약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흔한 병인데도 절반이 넘는 분들이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지냅니다. 더 마음이 무거운 숫자도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투석까지 가는 것을 말기신부전이라고 합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2%입니다. 전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가 조금 넘는데 그것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서늘합니다. 우리 콩팥은 한번 크게 상하면 되돌리기가 참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찍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미리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콩팥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걸까요? 여기서는 특히 중요한 원인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족을 떠올리며 하나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당뇨병입니다. 콩팥이 심하게 나빠져 투석까지 간 분들을 보면 그 원인으로 당뇨병이 가장 많이 꼽힙니다. 피 속에 당분이 많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콩팥 속에 촘촘히 깔린 아주 가느다란 핏줄이 조금씩 상합니다. 고운 체에 설탕물을 자꾸 흘려보내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에 구멍이 막히고 본래 하던 거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콩팥이 상하는 초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단백뇨가 나타날 무렵이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는 당뇨병 환자의 30% 이상이 만성 콩팥병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만 볼 것이 아니라 콩팥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이 둘은 늘 붙어 다니는 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둘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콩팥의 핏줄에는 늘 강한 압력이 걸립니다. 가느다란 수도관에 센 물살을 계속 밀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멀쩡해 보여도 관한 쪽이 조금씩 상하다가 끝내 터지고 맙니다. 콩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래된 고혈압은 콩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나쁘게 만들고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무서운 고리가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더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콩팥이 더 나빠집니다. 두 병이 서로를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셋째 원인은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이 도리어 콩팥을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까닭인지 면역 체계가 콩팥 자체를 적으로 오해하고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콩팥에 거르는 부분이 상하고 소중한 단백질과 피가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이 경우 역시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넷째 원인은 약과 건강식품, 그리고 타고난 체질입니다. 진통제를 오래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좋다고 믿고 드시는 건강식품이나 즙 가운데도 콩팥에 짐이 되는 것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에 물혹이 잡히는 유전병을 지닌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에 밝혀진 무서운 조합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담배와 술을 함께하는 습관입니다. 국내 자료에 따르면 흡연과 음주를 같이 하는 분은 만성 콩팥병이 생길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4.9배 높아집니다. 나아가 콩팥병이 있는 분이 술을 드시면 더욱 위험합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술을 안 드시는 분보다 6배 이상 오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담배와 술, 이 둘이 겹칠 때
우리 콩팥은 안팎으로 두들겨 맞는 셈입니다. 이 대목은 뒤에서 생활 습관을 이야기할 때 다시 짚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십시오. 당뇨병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진통제를 오래 드시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콩팥 검사를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그렇다 싶은 게 있으시면 오늘 이야기를 특히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는 분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콩팥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콩팥의 상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피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됩니다. 피 검사에서는 크레아틴인과 함께 콩팥이 1분에 피를 얼마나 걸러내는지를 보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값을 봅니다. 이 여과율이 정상일 때를 기준으로 60 밑으로 떨어지면 기능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30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나빠진 상태입니다. 소변 검사로는 단백질이나 피가 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검사들은 해마다 받는 건강검진으로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진 결과지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값들을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몸에 좋다고 굳게 믿는 음식 속에 콩팥에게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소는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이 상식이 뜻밖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칼륨은 본래 근육과 신경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돕는 소중한 미네랄입니다. 몸속에 남는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추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튼튼한 분에게는 오히려 챙겨 먹으면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 속에 칼륨이 자꾸 쌓이고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거나 입 주변 감각이 이상해지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더 심해지면 심장 박동이 흐트러집니다. 가장 나쁜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늘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콩팥 이야기가 어느새 심장 이야기로 이어졌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콩팥과 심장은 이렇게 한 몸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륨이 많은 채소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시금치, 토마토, 감자, 토란, 그리고 버섯 종류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한꺼번에, 그것도 많은 양을 날 것 그대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요즘 건강 습관으로 인기가 많은 채소 스무디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금치와 토마토, 거기에 과일까지 넣어 한 번에 갈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칼륨이 몸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콩팥이 튼튼한 분에게는 괜찮은 양이라도 힘이 빠진 콩팥에는 감당하기 벅찬 짐이 됩니다. 시판되는 채소즙이나 토마토즙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소를 진하게 졸이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칼륨이 함께 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잔에 담긴 칼륨의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말수님, 69 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말수님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늘 부지런하고 건강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마다 시판 채소즙을 한 병씩 챙겨 드셨습니다. 칼륨이 혈압을 내려준다고 하니 좋은 일을 한다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랐고 피 속 칼륨도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식습관을 되짚어보니 매일 드시던 그 채소즙이 문제였습니다. 몸에 좋은 줄로만 알고 한 일이 도리어 콩팥을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말수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마음을 많이 쓰는 분일수록 오히려 조심하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칼륨이 든 채소를 무조건 먹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만 바꾸면 같은 채소도 얼마든지 안전해집니다. 과일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채소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아셨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일 속에도 칼륨이 꽤 들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이라면 특히 칼륨이 많은 과일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자두, 감이 대표적인 고칼륨 과일입니다. 반대로 사과, 배, 포도, 복숭아는 상대적으로 칼륨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 콩팥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후식으로 바나나 대신 사과 한 조각을 고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콩팥에는 제법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수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수산은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 단단히 뭉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뭉친 덩어리가 콩팥이나 요로에 돌처럼 자리 잡으면 그것이 바로 콩팥돌, 요로돌입니다. 예전에 돌이 생긴 적이 있거나 돌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는 말을 들으신 분은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수산이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죽순, 토마토, 그리고 초콜릿과 견과류, 홍차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앞서 칼륨 이야기에서 나온 시금치와 토마토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 두 채소는 칼륨과 수산을 함께 많이 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두 가지 뜻에서 각별히 조심할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콩팥이 튼튼한 분이 시금치를 드시는 건 대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이 이런 음식을 매일같이 많은 양으로 드실 때입니다. 내 콩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다음 진료 때 콩팥 기능 검사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피검사와 소변검사로 확인해 주실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콩팥을 지키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콩팥에 부담을 덜 주면서 채소를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알맹이입니다. 아까 약속드린 칼륨을 30에서 50%까지 줄이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삶아서 그 물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한번 데친 뒤 데친 물은 미련 없이 버리고 건더기만 드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한 번의 수고로 채소 속 칼륨이 상당히 빠져나갑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뜨거운 물에 데치면 물속으로 우러납니다. 그 물을 버리면 칼륨도 함께 버려지는 셈입니다. 특히 시금치나 감자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는 이 방법이 잘 맞습니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써 칼륨을 우려낸 그 물을 국물이라며 다시 마시면 모든 수고가 도로 아미타불이 됩니다. 데친 물에는 우리가 빼내려던 칼륨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금치나물을 무치실 때도 데친 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쓰시기 바랍니다. 국이나 찌개 채소를 오래 끓여 그 국물까지 다 드시는 방식은 콩팥이 약한 분께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감자나 토란처럼 단단한 채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썬 다음 물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중간에 물을 두세 번 갈아주면 칼륨이 더 잘 빠집니다. 그렇게 물에 담가두었다가 삶으면 칼륨을 한층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수고처럼 보이지만 콩팥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날 것으로 많이 드시기보다 이렇게 데치고 삶아 드시는 편이 콩팥에는 훨씬 편안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잎채소는 한번 데쳐서 뿌리채소는 담갔다 삶아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조리할 때는 소금과 기름의 양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같은 감자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콩팥에 주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찐 감자와 버터에 볶은 감자, 그리고 기름에 튀긴 감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셋 다 감자지만 콩팥이 받는 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찐 감자에 향이 좋은 나물 한 가지를 곁들이면 소금과 기름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콩팥에 좋은 식사가 맛없는 식사여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맛도 지키고 콩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염, 곧 싱겁게 먹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을 내보내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영양관리 지침을 보면 콩팥 상태에 따라 하루 나트륨 권고량이 달라집니다. 콩팥 기능이 60% 이상 남은 초기에는 하루 2300mg 이하가 권장됩니다.
기능이 60% 밑으로 떨어진 중기부터는 1500mg 이하로 더 줄이고 국물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진 말기에는 1000mg 이하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니 정확한 기준은 주치의와 상의에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밥상은 3개 기준으로 봐도 짠 편입니다. 된장국, 찌개, 김치, 젓갈, 간장으로 조린 반찬, 늘 먹던 것 안에 뜻밖의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싱겁게 바꾸려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요령입니다. 오늘부터 간장을 한 숟가락 덜 넣는다. 국은 하루 한 그릇으로 줄인다.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을 맞출 때는 소금 대신 다른 것을 활용해 보십시오.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뿌리면 새콤한 맛이 소금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깻잎, 미나리, 부추 같은 향이 좋은 채소를 곁들이면 적은 소금으로도 음식이 한결 살아납니다. 이런 재료들은 적은 양으로도 풍미를 더해주면서 콩팥에는 부담이 적습니다. 마늘과 생강, 후추 같은 향신료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조리법을 조금만 궁리하면 밍밍하지 않으면서도 콩팥에 편안한 우리 밥상을 얼마든지 차릴 수 있습니다. 맛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맛을 내는 방법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집, 우리 밥상을 떠올려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우리는 국물을 참 좋아하는구나. 채소즙을 매일 마셨구나. 이렇게 짚이는 데가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작은 알아차림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만 골라 실천해 보십시오. 잎채소는 데쳐서 물을 버린다. 국은 하루 한 그릇으로 줄인다. 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쌓여 우리 콩팥을 오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심할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밥상에 적극적으로 올리면 좋은 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을 지키는 일은 무언가를 참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골라 드시는 것으로도 콩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콩팥이나 채소는 4가지입니다. 오이, 양배추, 당근, 그리고 무입니다. 모두 우리 밥상에서 흔히 보는 친근한 채소들입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하나씩 왜 좋은지,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영양가는 없고 물만 많아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이에는 콩팥에 반가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있어 몸의 산화를 막는 일을 돕습니다. 콩팥은 날마다 엄청난 양의 피를 거르는 과정에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활성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입니다. 실리카는 이 활성산소를 누그러뜨려 콩팥 세포가 받는 손상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이는 칼륨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콩팥이 약한 분도 견주어 마음 편히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오이는 잘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성분이 껍질 쪽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이지나 소금에 절인 오이는 나트륨이 확 늘어나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 소금을 쓰지 않고 담백하게 생으로 아삭하게 드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콩팥에도 반가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담겨 있습니다. 콩팥에 거르는 부분에는 나이가 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조금씩 쌓일 수 있습니다. 양배추 속 성분은 이런 만성적인 염증을 다독이는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또 몸에 쌓인 노폐물을 내보내는 일을 돕는다고도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피 속에 노폐물이 잘 쌓이는데 양배추가 그 배출을 조용히 거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가늘게 채 썰어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 드시면 좋습니다. 오래 푹 끓이면 좋은 성분이 많이 사라지니 가열은 짧게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양배추 역시 절여서 드시면 나트륨이 늘어나니 되도록 담백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강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넉넉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 이유로 활성산소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콩팥은 피를 거를 때
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이 활성산소를 누그러뜨리고 상한 콩팥 조직이 회복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당근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편이라 당뇨를 관리하는 분도 견주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앞서 당뇨병이 콩팥을 망치는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혈당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고르는 일은 돌고 돌아 우리 콩팥을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당근은 살짝 데치거나 기름에 짧게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만날 때 몸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무입니다. 우리 밥상에 오래도록 함께해온 정겨운 채소입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넉넉히 들어 있습니다. 몸에 쌓인 노폐물과 남는 물질을 분해하고 소변으로 잘 내보내도록 거두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하는 거르는 일을 무가 곁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셈입니다. 무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콩팥에 잘 생기는 만성 염증을 다독여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무는 껍질째 얇게 썰어 드시는 것이 특히 좋습니다. 무의 껍질에는 안쪽보다 좋은 성분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씻어 드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산에 사는 정갑수님, 74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정갑수님은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셨습니다. 은퇴 후 오랫동안 발이 잘 붙는 것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주치의의 권유로 아침마다 무를 얇게 썰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던 느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분의 경험일 뿐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밥상에 콩팥이나 채소를 조금씩 늘려가는 일은 몸에 해로울 것이 없는 일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긴 눈으로 볼 때 콩팥, 우리 건강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이야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 기능이 떨어져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콩팥을 망치는 큰 원인으로 당뇨병, 고혈압, 면역의 이상, 그리고 약과 체질을 말씀드렸습니다. 몸에 좋다는 채소도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칼륨과 수산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삶아서 물을 버리는 조리법으로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 양배추, 당근, 무가 콩팥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콩팥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쓰기 위한 생활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음식 못지않게 콩팥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이 날마다의 생활 습관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과 의료계는 콩팥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10가지 생활 수칙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수칙은 2012년에 처음 만들어진 뒤 11년 만인 2023년에 새롭게 손질되었습니다. 그만큼 콩팥 건강이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도 그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씩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정기적으로 콩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콩팥 상태는 피검사와 소변검사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이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여과율이 60 밑으로 떨어지면 기능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이고 30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나빠진 상태입니다. 소변검사로는 단백질이나 피가 새는지를 봅니다. 이 검사들은 해마다 받는 건강검진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 60을 넘긴 분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콩팥 기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로 미리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소금과 당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짜게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염 조리법을 떠올려 주십시오. 국은 하루 한 그릇으로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간은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당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달콤한 음료가 문제입니다. 콜라나 과일 음료, 단 커피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 혈당을 올려 콩팥에 짐을 지웁니다. 목이 마를 때는 맹물이나 보리차를 기본으로 삼는 습관이 콩팥에는 편안합니다. 달콤한 음료 대신 물 한 잔. 이 작은 선택이 오래 쌓이면 콩팥에 큰 힘이 됩니다. 셋째는 물을 알맞게 마시는 것입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잘 내보내려면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흔히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심장이나 콩팥 상태에 따라 물을 제한해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목이 마를 때 마시기보다 시간을 정해두고 조금씩 나눠 마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이렇게 습관으로 정해두시면 됩니다. 소변색도 좋은 잣대입니다. 옅은 보리차 빛이 알맞고 진한 노란색이 이어지면 물이 모자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알맞은 운동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다스리며 몸무게와 근육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콩팥은 물론 온몸의 건강과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권해드리는 것은 조금 숨이 차되 옆 사람과 이야기는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쯤 걷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10분씩 3번에 나눠 걸어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격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날마다 꾸준히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 콩팥에는 더 이롭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이나 지병이 있는 분은 운동 방법을 미리 주치의와 상의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담배를 끊고 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담배 속 성분은 핏줄을 좁혀 콩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배와 술을 함께하면 콩팥병 위험이 약 4.9배까지 오릅니다. 콩팥병이 있는 분이 술을 드시면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6배 이상 오른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담배를 피우는 분이라면 금연은 콩팥을 지키는 가장 큰 걸음이 됩니다. 술은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몸에 물을 빼앗아 콩팥에 짐이 됩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은 알맞은 양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무거운 숫자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콩팥이 나빠져 투석을 받게 되면 한 사람이 한 해에 쓰는 비용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액 투석을 하면 일주일에 서너 번 병원을 오가야 해서 일상생활이 크게 못 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유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키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받기, 싱겁게 먹기, 물 알맞게 마시기, 걷기, 담배 끊기,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그것이 곧 우리 콩팥에게 드리는 선물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에서 다루지 않은 그러나 콩팥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몸의 조직을 만드는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너무 많이 드시면 도리어 부담이 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쓰이고 나면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콩팥의 일입니다. 그러니 힘이 빠진 콩팥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밀려들면 그만큼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럼 얼마나 드시는 것이 알맞을까요? 국제신장학회의 권고를 보면 콩팥병이 있는 분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0.8g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대략 48g 정도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지나치게 줄이면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사람마다 콩팥 상태가 다르니 알맞은 양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단백질 양은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해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콩팥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콩팥 이야기가 심장 이야기로 또 당뇨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콩팥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 뜻밖에도 신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몸속 물과 미네랄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심장으로 갑니다. 반대로 심장이 약해지면 콩팥으로 가는 피가 줄어 콩팥도 함께 나빠집니다. 여기에 당뇨까지 얽히면 새 장기가 서로를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콩팥을 지키는 일은 곧 심장을 지키는 일이고 혈당을 다스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고리를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가 한결 또렷해집니다.
싱겁게 먹는 것은 콩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혈당을 다스리는 것은 당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콩팥을 위한 것입니다. 걷기 운동 하나가 이 세 장기를 한꺼번에 돕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콩팥 하나만 따로 떼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이 사실은 온몸을 함께 지키는 습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천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나의 좋은 습관이 여러 곳에 이롭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식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의 조합과 시간입니다. 같은 칼륨이 든 채소라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재료만 따로 걱정하기보다 밥상 전체의 균형을 보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식사 시간도 콩팥에 영향을 줍니다. 밤늦은 시간에 많은 양을 드시면 몸이 쉬어야 할 잠자는 동안에도 콩팥이 바쁘게 일해야 합니다. 되도록 저녁은 잠들기 2-3시간 전까지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시간에 드시기 어려운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적은 양이라도 이른 시간에 드시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콩팥과 관련해 꼭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약과 건강식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혹시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오래 드시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소염 진통제라 불리는 몇몇 약들은 오래 드시면 콩팥으로 가는 피를 줄여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짧게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오랜 기간 드시는 것은 콩팥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어 진통제를 자주 드셔야 한다면 그 사실을 주치의에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약이나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는 말을 듣고 드신 것 가운데 콩팥에 부담이 되는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좋으리라 믿고 챙겨 드신 것이 도리어 콩팥을 상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새로운 건강식품이나 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만 여쭤도 막을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콩팥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한 걸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 무조건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맞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이나 심장 상태에 따라 오히려 물을 줄여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 무작정 많이 드시기보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양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콩팥에 좋다는 즙이나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되나요? 앞서 보셨듯이 농축된 즙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드시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닙니다. 지나치게 줄이면 근육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알맞은 양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고 그 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넷째, 콩팥병은 한 번 걸리면 끝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오히려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콩팥병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검사로 미리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콩팥을 대하는 눈이 한결 밝아질 것입니다. 그럼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한 번쯤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발이나 얼굴이 자주 붓는다.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인다. 소변색이 붉거나 탁하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깬다. 까닭 없이 늘 피곤하고 입맛이 없다. 이런 변화가 여러 개 겹친다면 콩팥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곧 콩팥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넘기지 마시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늦게 아는 것보다 일찍 아는 것이 언제나 낫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주 쉬운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물을 조금씩 잃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그 부족한 물을 채워주고 하루를 시작하는 콩팥의 일을 조용히 거들어줍니다.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은 콩팥뿐 아니라 변비에도 피가 너무 걸쭉해지는 것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직 아니라면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물컵을 머리맡에 미리 놓아두면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날마다 이어가면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이 콩팥을 지킵니다. 자, 그럼 콩팥이 실제로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구의 김순자님 기억하시지요? 콩팥 기능이 정상의 37%까지 떨어졌던 그분입니다. 그때 김순자님은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고 크게 낙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와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와 토마토를 날마다 많이 드시던 습관을 멈추고 잎채소는 데쳐서 물을 버리는 조리법으로 바꾸셨습니다. 국은 하루 한 그릇으로 줄이고 간장의 양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아침 산책도 일주일에 여러 번으로 늘려 30분씩 걸으셨습니다. 반년 뒤 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고 멈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도 조금 좋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었다며 김순자님은 환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 채소즙 때문에 콩팥이 나빠졌던 인천의 최말수님입니다. 최말수님은 주치의의 도움으로 매일 드시던 시판 채소즙을 끊으셨습니다. 대신 물과 보리차를 기본으로 삼고 채소는 데쳐서 알맞게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높았던 칼륨 수치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좋은 줄 알고 한 일이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한동안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른 정보를 알게 되어 참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콩팥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곧 투석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알맞게 관리하고 생활을 바꾸면 오랜 세월 지금의 상태를 지켜가는 분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치의와 가족과 함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콩팥병을 관리하는 병원에는 영양 상담을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관리 영양사와 상담하시면 내 상태에 꼭 맞는 구체적인 식사 계획을 세워주십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활용해 보십시오. 조기 발견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콩팥병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초기에는 콩팥 기능이 60% 이상 남아있는 상태이고 중기로 가면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기능이 15% 아래로 내려가면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발견하면 이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유일한 눈이 됩니다. 검사받는 일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내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1년에 한두 번, 그 잠깐의 수고가 긴 세월을 바꿉니다. 콩팥병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앞으로가 몹시 불안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팥병은 결코 손쓸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알맞은 치료와 생활관리를 꾸준히 이어가면 많은 분이 오랜 세월 안정된 상태를 지켜가십니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치의와 영양사, 가족, 그리고 같은 고민을 지닌 이웃들과 이어질 때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소리 한번 내지 않고 하루 종일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장기를 오늘부터 조금만 더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콩팥의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바른 지식과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뿐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날마다의 밥상에서 아주 조금만 궁리하는 것, 물을 의식해서 마시는 것,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 1년에 한두 번 콩팥 검사를 받는 것, 이런 작은 쌓임이 5년 뒤, 10년 뒤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콩팥병에는 타고난 체질과 관련된 경우도 있습니다. 콩팥에 물혹이 여러 개 잡히는 다낭 콩팥병이라는 유전병이 그렇습니다. 집안에 콩팥병을 앓은 분이 계신 경우 자신도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그리고 가족 중에 콩팥병을 지닌 분이 있는 경우는 콩팥병이 생길 위험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정기검사를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면 미리 지킬 수 있습니다. 콩팥병은 아는 만큼 늦출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여러 합병증이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콩팥은 피를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빈혈이 생깁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을 우리 몸에서 쓸 수 있게 바꾸는 일도 콩팥 몫인데 이것이 어긋나면 뼈가 약해집니다. 노폐물이 몸에 쌓이면 요독이라 해서 입맛이 없고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콩팥병은 단순히 콩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건강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콩팥을 지키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더 깊이 와 닿으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마음에 남기셔도 됩니다. 콩팥은 침묵하는 장기이니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살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혼자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밥상을 바꾸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 더 오래 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을 가족과도 나눠주십시오. 우리 집, 우리 밥상에 국물이 많았구나, 채소즙을 매일 마셨구나 하고 함께 돌아보는 그 시간이 온 가족의 콩팥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칼륨과 수산 말고도 콩팥이 약한 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이라는 성분입니다. 인은 뼈를 이루는 데 필요한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인을 잘 내보내지 못해 몸에 쌓입니다. 인이 지나치게 쌓이면 뼈가 약해지고 핏줄이 굳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은 특히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즉석식품, 그리고 탄산음료에 인이 많습니다. 특히 콜라 같은 짙은색 탄산음료에는 인이 꽤 들어있어 콩팥이 약한 분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콩팥을 생각한다면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이 콩팥에는 가장 편안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인뿐 아니라 나트륨도 많아 콩팥에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바쁘실 때 즉석식품에 손이 가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콩팥을 위해서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신선한 재료로 소박하게 차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이나 견과류에도 인이 제법 들어있으니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양을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인이 많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무조건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에게는 이런 음식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분이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실 때입니다. 그러니 내 콩팥의 상태를 아는 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검사를 통해 내 상태를 알고 나면 무엇을 얼마나 조심해야 할지가 또렷해집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내 상태에 맞는 구체적인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무엇을 마시면 좋은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팥에 가장 편안한 음료는 역시 맹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리차 같은 연한 차가 무난합니다. 다만 물을 제한해야 하는 분은 그 양을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옥수수 수염차가 콩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이런 차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물처럼 들이켜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커피나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것은 되게 괜찮지만 지나치면 몸에 물을 빼앗아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알맞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역시 달콤한 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과일 맛 음료, 달걀탄 커피에는 당분이 많습니다. 이런 음료는 혈당을 올려 콩팥에 짐을 지웁니다. 목이 마를 때 습관적으로 단 음료에 손이 가신다면 그 자리를 맹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보십시오. 이 작은 바꿈 하나가 오래 쌓이면 콩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몸에 물을 빼앗고 혈압을 올려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앞서 담배와 술을 함께하면 위험이 크게 오른다고 말씀드렸지요. 술을 즐기시는 분이라도 알맞은 양을 지키는 것이 콩팥을 위하는 길입니다.
정확한 양은 콩팥 상태에 따라 다르니 주치의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마시느냐도 콩팥 건강의 큰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손에 드는 잔을 한 번씩 돌아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콩팥을 아끼는 셈이 됩니다. 말로만 들으면 막연하실 테니 콩팥의 편안한 하루 밥상을 예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결이구나 하고 느껴보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흰죽이나 부드러운 밥에 데쳐서 물을 버린 나물 한두 가지를 곁들입니다. 오이를 껍질째 아삭하게 썰어 드셔도 좋습니다. 국물은 되도록 적게, 있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십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침 한 끼가 콩팥에 한결 편안해집니다. 처음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입맛이 그 담백함에 익숙해집니다. 점심에는 잡곡을 조금 섞은 밥에 살짝 데친 양배추와 당근을 곁들입니다. 당근은 기름을 아주 조금 둘러 짧게 볶으면 좋은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단백질은 기름기 적은 생선이나 두부를 알맞은 양으로 드십니다. 여기서 알맞은 양이란 앞서 말씀드린 몸무게에 맞춘 정도입니다. 간은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로 새콤하게 맞춰보십시오. 저녁에는 되도록 이른 시간에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껍질째 썰어 넣은 담백한 반찬에 데친 채소를 곁들이면 됩니다.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콩팥을 쉬게 해줍니다. 후식으로 과일이 드시고 싶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라보십시오. 칼륨이 많은 바나나나 감보다는 칼륨이 적은 사과나 배, 포도 한두 조각이 낫습니다. 물론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과일량도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그려보면 콩팥의 좋은 식사가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아실 겁니다. 늘 먹던 재료로 조리법만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데치고 물을 버리고 간을 줄이고 이른 저녁을 먹는 것, 이 4가지가 밥상 위에서 콩팥을 지키는 큰 줄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다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밥상을 처음부터 다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부터 혹은 국을 한 그릇으로 줄이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다음 습관도 한결 쉬워집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꾸준함 앞에서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느린 걸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집에서는 조심하시더라도 밖에서 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외식이나 모임 자리에서도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되도록 남기십시오. 식당 국물에는 뜻밖의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찌개나 국이 나오면 국물을 다 드시기보다 반쯤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나트륨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밑반찬은 조금만 맛보시고 채소 반찬을 더 챙겨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기나 생선이 나오면 알맞은 양만 드시고 채소를 넉넉히 곁들이십시오. 튀김이나 볶음보다는 찜이나 구이가 콩팥에는 편안합니다. 음료로는 단음료나 술보다 물이나 차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이나 잔칫날처럼 기름지고 짠 음식이 많은 날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날 하루쯤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며칠씩 이어지면 콩팥에 부담이 쌓입니다. 잔칫날 다음 날은 국물과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조금 더 챙겨 드시며 콩팥을 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 즐길 것은 즐기면서도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장을 보실 때는 식품에 붙은 표시를 한 번씩 살피는 습관도 좋습니다. 특히 나트륨의 양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종류라도 나트륨이 적은 것을 고르시면 그만큼 콩팥의 짐을 덜어줍니다. 처음에는 표시를 읽는 것이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눈에 익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콩팥을 지키는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평생 익은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요령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치입니다. 우리 밥상에서 빼기 어려운 반찬이죠. 김치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조금 줄이고 국물은 되도록 남기십시오. 물에 살짝 헹궈 드시면 나트륨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밥상에 늘 올리기보다 가끔만 조금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는 간을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끓이는 중간에 간을 보면 자꾸 더 넣게 됩니다. 다 끓인 뒤 마지막에 간을 하면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소금이나 간장을 아예 올려두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앞에 없으면 손이 덜 갑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레몬즙, 식초, 깻잎 같은 재료를 곁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예전 음식이 오히려 짜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입맛은 신기하게도 2주에서 3주면 새 간에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 며칠이 조금 심심하더라도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그 고비를 넘기면 싱거운 음식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가 되면 콩팥뿐 아니라 혈압도, 심장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짠맛을 줄이는 이 작은 노력이 사실은 온몸을 살리는 큰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 한 끼부터 간을 조금만 덜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계절에 따라서도 콩팥을 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몸에 물이 쉽게 빠집니다. 물이 모자라면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름에는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물을 제한해야 하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치의의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겨울에는 날이 추워 핏줄이 좁아지고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혈압이 오르면 콩팥에도 부담이 갑니다. 또 추운 날 갑자기 밖에 나가실 때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무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려 몸살약이나 감기약을 드시는 일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진통 성분이 든 약을 오래, 자주 드시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낫지 않는다고 오래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감기약 하나도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를 잊지 마십시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작은 주의를 기울이면 콩팥은 한결 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줍니다. 콩팥은 참으로 기특한 장기입니다. 날마다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쉼 없이 일합니다. 그런 우리 콩팥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싱겁게 먹고 물을 알맞게 마시고 몸을 움직이고 가끔 검사를 받는 것, 그 작은 마음 씀씀이가 콩팥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검사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시면 콩팥과 관련된 값 몇 가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크레아티닌입니다. 이 값이 정상 범위를 넘어 높게 나오면 콩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이 값은 콩팥이 1분에 피를 얼마나 걸러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60m로 떨어지면 주의가 필요하고 30m로 내려가면 상당히 나빠진 상태입니다. 셋째는 소변 검사에서 보는 단백뇨입니다.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온다면 콩팥에 거르는 부분이 상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내 콩팥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에서 이 값들이 눈에 띄게 벗어나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다음 진료 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가 무슨 뜻인가요? 이 한마디면은 주치의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결과지를 읽을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에서 관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과지에 이 값들이 적혀 있지 않다면 다음 검진이나 진료 때 콩팥 기능 검사를 넣어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콩팥 기능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마디로 피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 60을 넘긴 분, 가족 중에 콩팥병이 있는 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콩팥을 지키는 눈입니다. 이 눈이 있어야 조용히 진행되는 콩팥병을 일찍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이 눈으로 콩팥을 살펴주십시오. 운동 이야기도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걷기가 가장 쉽고 좋은 운동이지만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근육이 줄면 혈당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혈당은 콩팥과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근육을 지키는 일도 콩팥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천천히 여러 번 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에 도움이 됩니다.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늘 안전한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운동의 종류와 세기를 미리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맞는 알맞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잠과 스트레스도 콩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늘 긴장돼 있으면 혈압이 오르고 그 부담이 콩팥으로 갑니다. 그러니 밤에 충분히 주무시고 마음을 편안히 다스리는 것도 콩팥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이웃과의 정겨운 대화, 무엇이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을 찾아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콩팥을 지키는 일은 결국 온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애쓰기보다 밥상과 운동과 잠과 마음을 골고루 챙기실 때 콩팥은 가장 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줍니다. 콩팥병은 단계에 따라 관리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초기,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60% 이상 남아있는 단계에서는 원인이 되는 병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을,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식사 제한보다 짜지 않게 골고루 드시는 것에 무게를 둡니다. 이때 잘 관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그토록 값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능이 60% 밑으로 떨어진 중기부터는 식사 관리가 더 촘촘해집니다. 나트륨을 더 줄이고 칼륨과 인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삶아서 물 버리기 같은 조리법이 2단계에서 특히 중요해집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제한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은 콩팥 기능과 원인이 되는 병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주치의 그리고 영양사와 상의해 정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이것저것 다 끊는 것은 오히려 영양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진 말기에는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하며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물과 나트륨, 칼륨, 인을 훨씬 엄격하게 조절합니다. 하지만 2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낙심만 하실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관리 방법도 치료 방법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검사로 내 단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할지도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특히 마음에 새기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있으신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당뇨는 콩팥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30% 이상이 콩팥병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콩팥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진료 때 콩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넣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혈당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콩팥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둘은 늘 함께 움직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압은 콩팥의 가느다란 핏줄을 조금씩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 혈압을 알맞게 다스리는 것이 콩팥을 지키는 길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스스로 판단해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을 임의로 멈추면 혈압이 크게 올라 콩팥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짜게 드시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혈압과 콩팥을 한꺼번에 돕는 길입니다. 싱겁게 먹기 하나가 두 가지 짐을 함께 덜어줍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홀로 지내시면 아무래도 식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간단히 때우거나 짠 반찬 한 가지로 끼니를 넘기시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콩팥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데친 채소 한 가지, 물 한 잔을 챙기는 작은 정성을 스스로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콩팥 검사를 잊지 마십시오. 내 몸을 돌보는 그 마음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아끼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하시는 오해 몇 가지를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발이 부으면 무조건 콩팥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기는 심장이나 다른 이유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기가 오래 이어지거나 다른 증상과 겹친다면 콩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소변에 거품이 일면 다 단백뇨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차게 볼 때 잠깐 거품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품이 유난히 많고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근육을 키우려고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에게는 되게 괜찮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충제로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그만큼 콩팥이 걸러낼 노폐물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콩팥이 걱정되는 분은 단백질 보충제도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콩팥 약을 먹으면 콩팥이 다시 좋아지나요? 약은 진행을 늦추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마법처럼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풀고 나면 콩팥을 대하는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근거 없는 안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른 지식으로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바탕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 바탕을 다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오병철님, 72 되신 분입니다. 오병철님은 오랫동안 시내버스를 몰던 기사셨습니다. 몇 해 전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은 되도록 먹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라면과 국물 요리를 줄이고 대신 채소즙을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믿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뜻밖의 함정이었습니다. 시판 채소즙 가운데는 나트륨과 칼륨이 많이 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병철님은 주치의의 안내에 따라 채소즙을 끊으셨습니다. 대신 물과 보리차를 기본으로 삼고 채소는 데쳐서 알맞게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혈압약도 주치의와 상의해 꾸준히 드시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혈압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줄 알았던 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었다니 참 놀랐다고 오병철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다는 말만 믿고 한 일이 도리어 콩팥에 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병철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분명합니다. 바른 정보의 바탕을 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내 몸 상태에 맞는지 한 번 더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압약처럼 꼭 필요한 약은 스스로 판단해 끊지 말고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콩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 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걸쳐 하나씩 늘려가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날은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 하나만 며칠 이어보십시오. 몸에 배면 그 다음이 쉬워집니다. 둘째로는 국을 하루 한 그릇으로 줄이고 국물은 반쯤 남기는 습관을 더합니다. 셋째로는 잎채소를 드실 때 데쳐서 물을 버리는 조리법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면 부담 없이 습관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하루 30분 혹은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걷기를 더합니다. 다섯째로는 달콤한 음료를 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콩팥 검사를 받은 지 오래되셨다면 다음 진료나 검진 때 콩팥 기능 검사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일주일이나 이 주에 걸쳐 하나씩 더해 가시면 어느새 콩팥을 지키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천천히 가도 좋으니 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간에 며칠 걸으셨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 습관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 오래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두 번 어겼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다음날 다시 물 한 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 결국 가장 멀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그런 여러분의 작은 정성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하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십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아무 증상이 없는데 굳이 지금부터 신경 써야 하나? 바로 그 생각이 콩팥병을 키우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콩팥은 증상이 없을 때 이미 조용히 나빠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렇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콩팥을 지킬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효과가 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어쩌면 좋은 인연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다 보면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큰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물 한 잔, 오늘 저녁 국물 반 그릇 남기기.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은 미루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팥은 침묵하는 장기라 기능이 떨어져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을 망치는 큰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면역의 이상, 그리고 약과 체질입니다. 몸에 좋다는 채소도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칼륨과 수산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와 토마토, 감자를 날 것으로 많이 드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삶아서 물을 버리는 조리법 하나로 칼륨을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 양배추, 당근, 무는 콩팥을 도와줄 수 있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콩팥을 지키는 생활 습관으로는 정기검사, 싱겁게 먹기, 알맞은 수분, 꾸준한 걷기, 그리고 금연과 절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습관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가운데 딱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저는 참 기쁘겠습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는 기특한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그 콩팥에게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십시오. 나이를 더해도 콩팥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바른 지식과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뿐입니다. 가족 가운데 콩팥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나눠주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함께 건강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콩팥과 깊이 얽혀있는 고혈압을 어떻게 다스릴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와 함께 들으시면 이해가 한결 깊어지실 겁니다. 그때까지 오늘 나눈 것 가운데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채널과 함께 해주십시오. 바른 건강 정보로 앞으로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무리 없이 실천해 보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